안녕하세요. 한국사회와 이민 이혜경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모색과 한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모색과 한계를 다루는데 수업의 목표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과 관련해 미국, 캐나다 등의 전통 이민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회통합과 관련된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전통 이민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유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과거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전통 이민국 중심으로 사회통합 관련 지표들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추세를 살펴보고 왜 유럽에서 최근 이렇게 지표 개발에 열심인지, 즉 최근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러한 시작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주요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2000년대 초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2003년 당시 막 출범한 참여정부의 관심, 그리고 2005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2006년 초 하인스 워드로 대표되는 혼혈 관련 어떤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증가함으로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6년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된 정책. 그래서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이 다문화 가족 정책이란 이름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개념을 다루고요. 2차 시부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 사회통합 관련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통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개념으로는 사회통합이란 그 국가의 국민 또는 시민들을 위해 사회적인 단결이나 유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민은 누구일까요? 이 시민, 영어로는 citizen인데 이 citizen 또는 시민이라는 말은 예전 그리스 시대부터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땅을 가진 남자가 시민이었어요. 그럼 그 말은 뒤집으면 여자이거나 또는 땅을 가지지 않은 노예들은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시대가 변해오면서 누가 시민이냐라는 그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겠죠. 여자도 포함되고 신분에 따른 차별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 인종에 대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 시민권이란 개념도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시민권에 대한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경제적인 시민권, 사회적인 시민권, 정치적인 시민권, 최근에는 문화적인 시민까지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통합 정책이 무엇인지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사회 통합 정책이란 그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위해서 마련된 모든 정책이 사회 통합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소수자 집단이란 누구일까요? 그 사회 내의 집단을 소수자 집단과 그럼 소수자 집단에 반대되는 개념은 다수자 집단이겠죠. 네, 영어로는 마이너리티가 있다 그러면 머저리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주류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규모로 더 많은 사람이 누구냐? 더 작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종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예를 들어 싱가포르, 그러면 싱가포르는 다종족 국가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싱가포르의 여러 종족 중에 머저리티가 누구냐, 누가 가장 비중이 많으냐, 그러면 그 국민의 75%가 중국계니까 중국계가 다수자 집단이겠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굉장히 비중이 적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소수자 집단이다, 다수자 집단이다 구별이 되겠죠. 특히 우리 교재의 하나인 스티븐 카슬 교수님과 여러 사람이 쓴 이주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종족 공동체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을 구별해요. 그래서 종족 공동체까지는 괜찮은데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어떤 사회 내에 종족 집단이 아주 없는 경우부터, 그 다음 종족 공동체인 경우, 그 다음 종족적 소수자 집단인 경우를 구별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통 이민국이니까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가 전통 이민국이죠.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 그리고 이제 호주의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미국 또는 호주에 영국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미국 또는 호주에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분들도 계세요. 이탈리안. 또 미국, 호주에 중국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세 출신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 중에 종족 집단을 아예 이루지 않는 집단은 누굴까요? 그럼 종족 집단을 아예 이루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자기네 나라 모국어인지 그 나라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라든지 문화가 서로 구별이 안 되는 집단을 종족 집단이 없다고 하겠죠?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호주 내의 영국인은 똑같이 영어를 쓰니까 종족 집단을 만들 필요도 없겠죠. 이탈리아 사람은 어떨까요? 예, 밖에 나와서는 영어를 쓰지만 자기네 집에 가면 이탈리아어를 쓸 수 있겠죠. 또 나름의 문화를 유지하겠죠. 그러므로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이탈리아는 종족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호주에서 중국 사람이라든지 한국 사람, 요새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전에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거나 중국어를 쓰거나 자기네 문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약간 차별을 받는 어떤 좀 그런 마이너리티였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집단이었다라고 하면 종족 공동체가 아니고 종족 소수자 집단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면 스티븐 카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족 공동체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되는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이민자의 특성도 차이가 있겠죠. 외형적으로 피부색이라든지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외형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수용국 사회에서의 이제 문화적인 거리감이 있다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민자의 특성인 외형적인 어떤 차이보다는 수용국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멀다라고 생각하느냐, 가깝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수용국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문화적 관습 이런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으면 종족적 소수자 집단이 되는 거고 인종차별이 없으면 그냥 종족 공동체다라고 결론을 지으시죠. 그러므로 사회 통합 정책의 키포인트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므로 사회통합 정책이란 차별을 없애는 정책인데 특히 인종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스티븐 카슬 교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요즘 전통 이민국에서 쓰고 있는 소셜 인테그레이션, 사회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도 너무 강하다. 인테그레이션 통합보다는 인코퍼레이션, 포섭이라든지 인클루전, 포함 이런 용어를 더 추천하세요. 예,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